동유럽 와인에는 이 페어링이 좀 기가 막힌다 하신 것들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있죠. 그 조지아에 생산되는 크베브리 엠버 와인 그거 김치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크베브리가 장독되거든요. 같은 발효식품을 같은 그런 토기에서 숙성을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삼합에 먹는 막걸리 뉘앙스네요. 요즘에 되게 비유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의 호스트를 맡은 엄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믈리에 노태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와인의 위키피디아 같은 채널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한국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동유럽 와인의 국내 최고 전문가 박찬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유럽 와인 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박찬준이고요. 와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와인 품평회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총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 동유럽 와인 전문가로 모시기는 했는데 뭐 와인에 대한 전문가이시고요. 특히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권위자이시고 동유럽 와인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안경이 되게 멋있으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디자인 티켓 가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간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유럽 와인 특집을 하기로 했을 때 저희 마지트에서도 동유럽 와인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었죠, 소믈리에님? 언급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지아라던가 몰도바 쪽 와인, 그리고 헝가리도 들어가니까 헝가리 와인 하면 떠오르는 게 토카이 에센시아? 토카 에센시아 마셔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굉장히 비싸요. 네, 너무 비싸서 마셔보진 못했고 제가 토카이를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노썸님께서 어디 가서 토카이 좋아한다고 하지 말고 토카이 에센시아 좋아한다고 해라 이런 팁을 주셔가지고 네. 역시 전문가시니까 토카 에센시아 굉장히 비싸고요. 마신다는 표현보다는 보통 그 숟갈로 떠먹어요. 토카 에센시아를 그 먹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플라스틱 숟갈도 개발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농축미가 강한 와인이죠. 토카이 일단은 헝가리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의 이름이고요. 토카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도 토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게 토카이 에센시아인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요. 귀부병에 걸린 포도 알들을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수확을 해요. 수확한 포도를 큰 통에 담아 놓거든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포도즙이 생겨요. 주름만 모아서 발효시켜서 이제 숙성한 건데 그 당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알코올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알코올 도수가 1도에서 1.5도밖에 안 되는데 워낙 농축미가 그 강하다 보니까 와인을 마시는 것보다는 숟갈로 이렇게 떠먹게 돼요. 그리고 워낙 귀해요. 흔하지 않고 그 생산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메시 레키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 놓고 프리런 주스로만 만든다는 거네요. 프레스를 하지 않고. 예. 한번 마셔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헝가리 편 해서 토카이 에센시아를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 챙겨오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동유럽 와인이 궁금해지는 순간 저희가 책갈피처럼 오늘 편을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와인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음 와인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유럽 와인 중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와인입니다. 몰도바의 대표적인 와인이기도 하고요. 스토리가 좋은 그런 와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프리덤 블렌드라는 와인이에요. 푸카리라는 와인 생산자가 생산하는 와인인데 푸카리가 이제 몰도바 와인 생산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해요. 조지아라는 나라의 토착 품종, 그다음에 몰도바라는 나라의 토착 품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토착 품종 이 세 가지 토착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었어요. 조지아의 하트와 몰도바의 때로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프리 스피릿 자유정신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든 와인이라고 하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어요. 그때 러시아에 반항하는 그 정신으로 만든 와인인데 2011년
빈티지 와인이거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붕괴된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세 나라의 토착 품종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 와인이 국제적으로 더 유명해졌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와인 평론가인 젠시스 로빈슨이 작년에 그 몰도바 와인 중에서는 이 와인을 마셔보라고 추천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아주 유명한 와인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 와이너리에서는 이제 이 와인이 팔릴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기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스토리가 어떤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어서 와인을 마시면서 좋은 기분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대전에서 디스커버리 오브 대전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몰도바 와인하고 그 보르도 그랑크리하고 그 와인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갖고 어느 와인이 우수한지를 뽑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 와인이 그 2등에 입상했고요. 그 보르도의 유명한 그랑크리 와인들 2개를 다 물리쳤습니다. 1등한 와인도 몰도바 와인이 있고요. 이 와인이 2등했었습니다. 결과가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뒤집어져서 사실 프랑스 와인들을 이제 많이 이겼죠. 그래서 대전의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와인 맛만 갖고 판단을 하니까, 품질만 갖고 판단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던 네, 거죠. 철저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진행을 했고요. 프랑스 와인도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몰도바 쪽 와인들, 조지아 쪽 와인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몰도바 와인이 이제 보르도 그랑크리 와인을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이긴 것의 큰 의미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가격이 비싼 유명한 와인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와인을 고를 때 꼭 이름만으로 고르지 말고 가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숨은 보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 특히 이제 동유럽 쪽에 이런 와인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와인 마시는 사람으로서 즐거운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맛을 보실까요? 사페라비 65%와 라라네그라 20% 그리고 바스타르도 15% 이렇게 블렌딩이 되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품종 같습니다. 사페라비는 조지아의 대표적인 레드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라라네아그라는 품종은 몰도바의 피노누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피노누아랑 좀 비슷하고요. 바스타르도라는 우크라이나 품종은 원래는 정확한 이름은 바스타르도 마카락스키거든요. 원래는 프랑스의 쥐라에서 유래하는 트루소라는 품종을 바스타르도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트루소 품종하고 조지아의 사페라비를 교배해서 개발한 품종이 바스타르도 마카라스키라는 품종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마카라크라는 연구소에서 그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품종은 뭐 저도 이렇게 섞여 있는 와인에서만 마셔보고 바스타르도 품종 100%를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품종의 특성을 잘 모르는데, 몰도바 와인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조지아의 사페라비드라든가 그 국제 품종하고 몰도바의 토착 품종 이런 것들을 조지아의 토착 품종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와인을 되게 잘 만들어요. 예. 그게 저는 몰도바 와인의 그 우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몰도바도 토착 품종 갖고 있죠. 페티아스카 네아그라라든가 라라 네아그라라는 토착 품종이 있는데, 그거 갖고 100% 사용해서 와인을 잘 만들기도 하지만 뭐 까베네 소비뇽, 멜로 이런 국주 품종하고도 블렌딩해서 우수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향에서는 되게 잘 익은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오늘. 잘 익은 이제 검은 과실류의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검은 과실향이 지배적이고 저는 이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향이. 과일이 잘 익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고, 그 사페라비 품종은 굉장히 향의 강도가 상당히 강한 품종이에요. 약간 퍼퓸 같은 그런 뉘앙스도 좀 간혹 느껴지는 굉장히 좀 아로마틱한 그런 품종이고, 상당히 좀 강건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라네아그라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피노누아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마셔보고서는 약간 피노누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놀랐어요. 그다음에 칼라 보시면은 굉장히 진하잖아요. 사페라비가 많이 들어가서 칼라가 진한데, 사페라비는 원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진해요. 근데 이제 사페라비 포도가 우리 보통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검붉은색 껍질을 갖고 있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페라비는
껍질뿐만 아니라 속 알맹이도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옵니다. 진하고 농축미가 강하고 집중도가 느껴지는 그런 와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밸런스도 괜찮고 피니시가 길어서 아 역시 좋은 와인이구나 하는 걸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시중에서 어느 정도 할까요? 제가 알기로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하고 있어서 같은 가격대의 다른 와인에 비해서 가성비가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와인도 시음할까요? 까르페디엠이라는 이름을 가진 와인이고 와이너리는 루카 패밀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까르페디엠이 한 6가지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리즈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아닙니까? 배드보이즈? 그렇죠. 이 카르페 디엠 와인 생산자가 이온 루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몰도바 와인 메이커 중에서는 가장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와인 메이커고요. 근데 와인 되게 잘 만듭니다. 3대째 와인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페 디엠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라틴어 명언인데 그 이름도 좋고 그다음에 라벨 보시면은 이 카르페 디엠 이 생산하는 와인 라벨에는 전부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벨을 보면서 그다음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아, 이 와인이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와인을 되게 잘 만듭니다. 와인업계 종사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 친구는 동유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와인 만드는 천재적인 그 재주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도 많은 상을 받고 있고요. 외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 메이커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배드보이의 품종은 베테아스카 네아그라, 사페라비, 까베르네 소비뇽, 멜롯 이렇게 4가지 품종 블렌딩인데 주로 이제 베테아스카 네아그라랑 사페라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고 45%씩 섞여 있고 국제 품종인 까베네 소비뇽하고 메를로가 5%씩 들어가 있죠. 한잔 하고 찍으신 것 같은데요, 레이블이? 아 이분들? 네. 재밌는 게 이온 루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메이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온 루카가 그 박찬준 대표님의 사진을 이쪽에 넣어서 한정판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2년에 대전에 왔을 때 이 친구가 핸드폰으로 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안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그 사진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러면서 그걸 라벨에 넣어가지고 와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전 그래서 세계에 풀렸나요, 그 와인들이? 아니요, 조금밖에 안 했고요. 2022년도에 그 이탈리아 와인 행사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한 병 선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감동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배드보이즈였나요? 그렇죠, 배드 보이스. 예.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배드보이즈. 근데 카르페 디엠에서 생산하는 와인 중에서는 이 배드 보이스가 제일 고급이고 또 제일 인기 있게 판매됩니다. 여기에 생산하는 와인 중에 화이트 와인 중에 판무 파탈이라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페테아스카 알바하고 페테아스카 레갈라라는 두 개의 토착 화이트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들었는데 예, 판무 파탈은 남자를 파멸시킬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판무 파탈 얘기하면 반대는 옴무 파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판무 파탈의 반대는 옴무 파탈이 아니고 배드 보이스다. 배드 보이스랑 판무 파탈을 두 개를 제가 매칭시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판무파타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제가 제 이제 얼굴 사진이 들어간 배드 보이스 라벨 그 여기저기서 자랑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맛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선물 받았을 때 바로 땄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품평 대회에서 만난 동료들하고 같이 마셨는데 뭐 이 와인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인 다 좋다고 하고요. 저한테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진이 라벨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부럽죠, 나쁜 남자. 나쁜 남자예요. 혹시 제 사진은 안 필요하실까요? 판무파탈. 파무파텔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온 루카 한국에 오면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그 와인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죠, 그죠? 저는 이게 사페라비가 들어가 있지만 그다음에 페티아스카 네아그라 들어가 있지만 프리덤 블렌드 그 와인보다는 약간 프랑스 스타일에 좀 가깝지 않나. 물론 뭐 까베네 소비뇽하고 메를로가 들어갔긴 했지만 5%씩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프랑스 특히 이제 보르도 스타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와인을 마셔보면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커버리 오브 대전에서 그 와인 전문가들이 이 와인을 최고 와인으로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약간 좀 프랑스 스타일로 만든 와인이라는 게 아마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이 와인을 프랑스 와인으로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도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제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을 착각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약간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향에서 그 좀 쿰쿰한 향이 나는 게 그 보르도 특유의 향 있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향이 나서 저도 약간 보르도 스타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윤 누카라는 이 와인 메이커가 그 더 디스커버리 대전 행사가 대전에서 열릴 때 현장에 있었어요. 자기가 우승했다는 그 결과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어요. 본인은 그 결과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자기 와인이 그 블라인드 테이스팅에 들어간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보안으로 진행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하고 그 행사 내용을 몰도바 기자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몰도바 기자가 그 다음 날 루마니아하고 영어로 기사를 써갖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만큼 이 더 디스커버리 대전에서 이 와인이 우승한 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오늘 와인 시음 같이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유럽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유럽 국가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의 내리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그 정의는 저는 유엔 통계청에서 통계의 목적으로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남유럽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엔 통계청에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은 동유럽에 속하는 국가들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속한 나라들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체코라든가 헝가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동유럽 국가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서유럽에 비해서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약하고 그죠 문화적으로 좀 뒤떨어지니까 동유럽 국가에 속한다는 표현을 선호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센트럴 유럽, 중부 유럽이라고 자기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유럽 국가라고 얘기하면 어떤 나라들을 포함하면은요. 옛날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나라들. 거기에는 당연히 헝가리 포함되어 있죠. 뭐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고 뭐 세르비아라든가 알바니아라든가 그죠? 뭐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 다 그쪽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동유럽 국가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본인들이 동유럽에 속한다고 얘기를 해요. 유럽에 속하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유럽 연합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유럽 와인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다루는 와인들은 기존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동유럽 국가들이죠. 플러스 코카서스 3개국. 그래서 조지아도 포함합니다. 예. 범위가 상당히 넓죠, 생각보다. 네, 되게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나라들도 생소한 들려가지고 이름들도 꽤 있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비싼 동유럽 와인은 어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 면에서 제일 비싼 와인은 헝가리의 토카이에서 생산되는 와인 그 중에서도 에센시아가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수, 식스, 푸토니오스 와인이고요. 그런 와인들은 양조 과정에서 많은 그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많은 양의 와인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귀성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와인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와인은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뭐 몰도바 와인이 저는 가성비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와인을 잘 만들고 5,000년 이상의 와인 생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몰도바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5,000년 이상의 양조 역사를 갖고 있고 인건비가 싸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와인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약 20% 정도라고 해요. 그런 통계를 보더라도 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동유럽에 속한 나라 중에서 조지아하고 몰도바 같은 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와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예요. 조지아가 6.35% 정도가 이제 와인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몰도바 같은 경우가 약 5.45% 정도 돼요. 와인이 그 나라 산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아마 제가 동유럽 와인 연구원을 만들게 된 계기도
그런 나라의 와인을 국내에서 좀 알리고 싶다는 약간 인류애적인 그런 생각도 좀 했었죠, 사실은. 예, 몰도바의 와인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동유럽 와인 중에서 제일 많이 수입되는 거는 몰도바예요. 우리나라의 12번째로 와인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몰도바입니다. 세계 20대 와인 생산국 중에 하나죠. 동유럽 국가 중에서 와인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가 11위 정도고 그다음에 헝가리가 한 16위. 그다음에 조지아하고 몰도바가 18위에서 22 사이를 그 왔다 갔다 하죠. 그 중에서 피노누아 생산량이 제가 알기로는 10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몰도바가 세계적으로 피노누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품질도 괜찮나요? 부르고뉴나 미국의 오레곤 같은 와인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잘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워낙 착해서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앞으로 한국 시장에 많이 진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만드는 와이너리들은 정말 뛰어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지금 뭐 앞서 우리가 지금 테이스팅한 이런 까르페디엠이라던가 여기 푸카리라던가 오늘 우리가 소개하진 않지만 라다친이라는 와이너리에서 그 생산하는 빈티지 피노누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팔립니다. 예, 맞아요. 워낙 가격 착하고 퀄리티는 좋아가지고. 맞습니다. 두 분이 소장하고 계신 동유럽 와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토카이 와인을 갖고 있어요. 에센시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라다치니 빈티지 피노누아 저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집하는 거 제일 선호하는 게 몰도바에 생산한 그 푸카리 와이너리 아까 프리덤 블렌드 저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생산한 네그루드 푸카리라는 와인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그 와인이 몰도바 와인 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1878년 그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레드 와인 분야에서 금상을 받은 와인이에요. 그래서 몰도바라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우수성을 세계에서 그 처음으로 그 알린 그 와인이고요. 그리고 와인은 워낙 잘 만들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식 때 사용했던 와인이고요.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1세가 그 즐겨 마셨던 와인이고 또 신의 물방울에서도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그루드 푸카리가 신의 물방울에서도 나오고. 피노누아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와인 되게 좋아하고요. 그 와인이 몰도바 와인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그래서 그 와인을 여러 병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와인이 동유럽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왜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좀 더 각광받는 나라가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산된 곳은 조지아라고 이제 그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조지아가 이제 흑해를 끼고 있는데 흑해 연안 국가들이 이제 와인을 제일 먼저 생산을 했어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터키 동부. 그다음에 이란 서북부 이런 데서 이제 제일 먼저 와인이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서유럽으로 전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더 인기를 끌고 더 많이 판매되느냐. 첫째, 와인 생산량이 서유럽 쪽이 훨씬 많아요. 세계 3대 와인 생산국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잖아요. 동유럽 국가는 영토도 그 좁고 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와인 생산량이 적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중세 시대에 서유럽에서는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와인을 잘 만들어서 그 옛날의 전통을 잘 이어가줬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서유럽에서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양조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잘 만들어요. 그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동유럽 국가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여러 해 동안 소속돼 있었어요. 그때는 러시아의 와인을 많이 수출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떤 와인을 마셨냐면 주로 레드 와인을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스위트한 와인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저렴하게 그 스위트한 레드 와인을 만들어서 러시아에 수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조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게 1980년대 후반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이제 붕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경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 와인을 많이 수출해야 됐는데 그러려면은 퀄리티가 좋아야 되잖아요. 독창적인 맛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토착 품종에 대한 그 관심이 늘어났고 양조 시설에 투자를 해서 그 와인을 잘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들 몸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와인을 생산하던
잘 만들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죠. 역시 그 재능이 중요했네요. 그렇죠. 재능 중요하고. 근데 아무래도 그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먼저 와인을 만들었지만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 좋은 와인을 만든 것은 이제 서유럽 국가들보다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래도 그 갭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품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서는 서유럽에 뒤지지 않는데 때려야 되는 연구가 아직 좀 부족한 편이에요. 이 부분만 좀 강화되면은 동유럽 와인이 또 가격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서유럽 와인보다 인기를 더 끌게 되는 시점도 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 조건이 사실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유럽 와인이 서유럽 와인에 비해서 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동유럽 와인이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좀 훅 떴던 동유럽 와인이 있었을까요? 동유럽 와인이 트렌드였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볼륨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 많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트렌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에는 관심을 안 갖다가 한국 와인 시장이 이제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동유럽 와인 수입하면은 판매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유럽 와인 프로모션 행사도 좀 하고 또 소비자들도 동유럽 와인을 접하는 기회가 좀 늘면서 이제 그런 쪽 와인을 이제 알게 되고 아 그쪽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이 가성비 좋은 와인들이 많구나 이런 인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뭐 대전의 심판 이후로 영향이 별로 없었나요? 영향 컸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배드보이스 와인 수입사한테 들었는데 이 와인이 디스커버리 대전에서 1등한 다음에 대전국제 와인 엑스포에서 열린 첫날 30분 만에 그 완판됐대요. 이 와인이 배드보이스가 이 카르페디엠에 생산하는 와인 중에서는 배드보이스가 제일 비싼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이벤트에서 성공한 그런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런 와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하게 되죠. 뭐 상당히 가성비가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들어가 있는 와인들이 좀 있어서 저는 동유럽 와인들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보시면은 그런 주옥 같은 와인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입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몰도바, 루마니아, 조지아, 헝가리 와인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줄어드는 상태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죠. 우리가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그 와인 마시는 사람한테는 더 행복한 일이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동유럽 와인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되게 처음 동유럽 와인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마 권할 수 없는 좀 호불호 타는 와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조지아에 생산되는 그 크베브리 엠버 와인을 처음에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지아에서 제일 유명한 산지가 카헤티잖아요. 카헤티에서는 그 크베브리라는 그게 이제 일종의 항아리예요, 그죠? 거기에 포도 껍질, 포도 씨, 심지어는 줄기까지 넣어서 6개월 동안 그 발효하고 이제 숙성을 해요. 근데 그런 와인들은 그 우리가 스킨 컨택한 와인이라고 하는데 일반 와인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칼라 때문에도 그 사람들은 화이트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엠버 와인, 엠버 색깔이기 때문에 오렌지 와인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 와인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오렌지 와인부터 스킨 컨택을 또 오래 하죠. 그다음에 크베브리라는 윤기를 사용하는 면이 다른데 그런 와인들은 그 동유럽 와인 특히 이제 오렌지 와인이나 뭐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에 마시기에는 좀 어색하죠.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 와인이 정상인가 생각할 정도로 좀, 그래요? 예, 좀 독특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인 경험 좀 하신 분들은 마셔보시면 그 쉽게 좋아하실 만한데 이제 동유럽 와인 특히 이제 스킨 컨택한 와인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와인부터 접했다가는 동유럽 와인이 이렇게 너무 낯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라다치니 와이너리에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화이트 와인 만들죠. 블랑드 까베르네라고 그러죠. 예. 레드 품종인데 그걸 갖고 화이트 와인을 우와. 만들어요. 말로만 듣던 카베르네를 화이트로 만들어서 재미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왜 만드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와인이 재밌다는 건 좀 안 좋은 의미 아닌가요? 아니요. 정말 흥미롭잖아요. 왜냐면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은 사실 보기 힘드니까요. 어떤 맛이에요? 드셔보셨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컬러가 레드 와인의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스킨 컨택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의 한 중간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독특해요. 거예요. 그런데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하면은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거다라는 것은 절대 못 맞춥니다. 와, 로제랑도 다른 거예요? 예, 좀 달라요. 로제는 그래서 스킨 컨택을 조금 해갖고 컬러를 이제 분홍빛으로 뽑아내잖아. 이거는 그냥 화이트 와인하고 컬러가 같아요. 이름 자체가 블랑드 까베르네니. 와, 신기하다. 다음에 한번 테이스팅 제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토카이 에센시아와 한번 테이스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믈리에님은 보통 어떤 자리에서 동유럽 와인을 추천하세요? 소믈리에 입장에서 그런 다양한 와인은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주변에 보통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는 몰도바나 조지아 쪽 와인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조지아, 몰도바 외에도 뭐 루마니아라던가 뭐 슬로베니아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이 국내에도 들어오긴 하는데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라던가 품질을 봤을 때는 몰도바나 조지아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무난한 것 같고요. 그쪽 와인들을 좀 주로 토착 품종을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또는 그 토착 품종과 국제 품종이 블렌딩된 그런 와인들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호텔에서 일하던 당시에 몰도 와인을 제가 하우스 와인 바이 더 글라스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 사실을 박찬준 대표님이 몰도바 쪽에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쪽 협회 쪽에. 그래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슐랭 완스타 레스토랑이니까 거기에서 하우스 와인으로 몰도바를 써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주는 소믈리에도 없는데 우리 노태정 소믈리에님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몰도바에서 아주 화제거리였죠. 그래서 많은 와인 생산자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몰도바 분들이 되게 그 기사 쓰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랑거리잖아요. 오늘 저희 이것도 기사로 한번 나올 수 있나요? 이 까르페 디엠이랑 그 프리덤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대표해서 저희가 두 가지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정말 널리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외에도 이런 동유럽 쪽에 좋은 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유럽 와인 추천도 좋지만 동유럽 와인에는 이 페어링이 좀 기가 막힌다 하신 것들이 있었나요? 특별하게 있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아까 노태농 소믈리에님과 헝가리 와인 말씀하셨잖아요. 토카이에서 생산되는 와인의 60%가 푸르민트라는 품종이에요. 네. 지금 헝가리 와인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 푸르민트라는 품종 갖고 드라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드라이하게 만든 푸르민트하고 삼겹살하고는 기가 막혀요. 저는 삼겹살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푸르민트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조지아에 생산되는 크베브리 엠버 와인 그거 김치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조지아가 우리나라랑 그 음식 문화가 비슷해요. 일종의 한상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음식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다 차려놔요. 음식 문화의 공통점 때문에 그런지 크베브리에서 오래 숙성해서 그런지 김치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크베브리 엠버 와인이나 아니면 뭐 오렌지 와인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김치하고 같이 한번 맛보라고 잘 어울린다고. 김치를 우리가 장독대에서 숙성하잖아요. 그 크베브리가 장독대거든요. 같은 발효식품을 같은 그런 토기에서 숙성을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삼합에 먹는 막걸리 뉘앙스네요. 요즘에 되게 비유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소믈리에님도 페어링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사페라비 와인이 약간의 그런 사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향신료 좀 있는 그런 음식이랑 저는 페어링 하면은 뉘앙스가 좀 비슷해서 약간 동반의 원리로서 좀 좋은 페어링이 되지 않나. 찜 요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이 스파이시한 육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페라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구운 고기 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스파이시한 잘 구운 고기랑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실제로 조지아 사람들 포도나무를 장작처럼 포도나무를 태워서 거기다가 고기를 꼬치를 해서
먹어요. 그걸 사페라비랑 같이 먹고 뭐 사페라비하고만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크베브리 엠버 와인하고도 같이 곁들이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든 좀 약간 스파이시한 구운 고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산적꼬치 이런 거 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라라네그라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랑 페어링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라네아그라라는 그 몰도바 토차 품종의 팬이 됐어요. 전에는 그렇게 그 와인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몰도바에 출장 갔다가 그 품종 갖고 100%를 사용해서 만든 와인을 여러 종 마셔봤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 팬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라라네아그라를 한국 시장에 좀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한 종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포카리가 네, 들어가 포카리가 있죠. 생산된 게 국내에 들어와 있죠. 네. 요새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다음에 와인 소비도 좀 줄은 편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인을 좀 덜 마시게 되면은 소홀히 하는 데가 이제 비교적 덜 알려진 그 와인 산지의 와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 수출하는데 동유럽 와인 생산자들이 지금 조금 어려워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그 나라에서 수입하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엎친 덮친 격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USAID라고 그 국제 협력처잖아요. 그걸 폐쇄해 버렸죠. 그 USAID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주로 이제 농업 분야를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몰도바 같은 나라는 와인 마케팅 예산의 3분의 1을 미국 지원을 받아서 여지껏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끊긴 거예요. 조지아는 와인은 2023년에만 USAID 그 예산을 써서 와인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농산품 마케팅에만 그 자금을 활용을 했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동유럽 국가들이 와인 마케팅 예산이 많이 줄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동유럽 와인들은 어디에서 좀 구매할 수 있나요? 동유럽 와인을 수입하는 수입사들이 보통 규모가 좀 작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스틸 와인 같은 경우 드라이한 맛의 와인들은 우리가 쉽게 와인을 살 수 있는 네. 마트나 편의점에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와인 전문 샵에 가면 살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몰도바 와인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몰도바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 전국의 와인숍 리스트가 나옵니다. 몰도바 와인 구입하실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도움이 되고요. 제가 수입사에서 그런 자료들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근데 토카이 와인은 있죠, 그죠? 예. 토카이 특히 아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서 남양주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시면 거기 큰 와인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동유럽 와인들을 많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대표님. 그렇게 할게요. 우리 노태정 소믈리에님이 동유럽 와인에 대한 애착이 있으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매장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모든 와인에 애착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동유럽 와인에 애착을 가져주는 소믈리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느 순간 문득 이제 와인의 여정에서 동유럽 와인이 궁금해졌을 때 저희의 이야기가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와인으로 가득한 우리만의 아지트 와지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카메라에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도 한번 해도 됩니까? 아, 예. 여행은 몰디브, 와인은 몰도바. 와, 너무 딱딱한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